자, 이번에 펼쳐드릴 주제는 법률행위 해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가 불분명하게 됐을 때 그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정리하고 끝내게 하는 거죠. 자, 그 법률행위 해석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자연적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해석의 첫 번째는 자연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규범적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규범적 해석은 진의가 아니라 표시대로 밖으로 표현된 것, 표현대로 해석해 주는 것을 규범적 해석. 그 두 가지가 커다란 차이가 있죠. 자, 먼저 자연적 해석, 오표시 무효 원칙 별 3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라고 돼 있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중간 정도, 별 2개 정도 마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둘이 계약을 969-36번지죠. 이 땅을 매매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이 땅 내가 살게 10억에. 근데 계약서에 옮겨 적을 때, 부동산에서 옮겨 적을 때 어떻게 옮겨 적은 거냐면 969-63번지로 잘못 적었어요. 그리고 등기를 이걸 가지고요. 밑에 거죠. 63번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등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쌍방 간에 합의한 거. 합의는 36번지로 하고 이걸 사기로 한 거죠. 서로 사겠다. 등기를 친 거는요. 등기를 친 거는 계약서에 적고 등기 친 거는 이걸 갖다 등기를 친 거예요. 63번지를. 그럼 뭐하고 뭐가 어긋나 있죠? 합의한 거하고 가서 등기 친 게 어긋나 있죠. 이때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은 어느 거로 이루어진 거냐 이 문제죠. 자, 보실까요? 969-36번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63번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법률 관계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의대로 36번지요. 진의대로 합의한 대로 계약이 이루어져요. 서로 합의한 거, 서로 사기로 매매 합의한 거는 36번지죠. 이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진의에 부합하고 서로 의사에 합치하죠. 이를 자연적 해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은 합의한 대로, 서로 합의한 대로 되는 거다. 두 번째, 969-63번지죠. 63번지로 등기 친 거는, 이 등기 친 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원인 없는 등기니까 이거는 무효다. 그래, 원인 무효 등기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등기는 무효야. 왜 무효야? 합의 안 했잖아. 합의도 안 했는데 등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등기는 원인 무효.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 삼각형 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당사자는, 이 매매 계약을 한 당사자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판례는 없다는 거죠. 왜 취소가 안 되느냐? 쌍방 간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게 뭐였죠? 등기한 거에 합의한 대로 계약이 됐다라고 해석을 했죠.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이 됐죠. 원하는 대로, 진의대로, 합의한 대로, 진의대로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면 착오로 취소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간의 진의대로, 진짜 원하는 대로, 서로 원하는 대로 거래가 성사된 이상은 착오로 취소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 오표시 무효 원칙 사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범적 해석 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범적 해석은 자연적 해석과 대치가 되죠. 표시대로 하는 겁니다. 표시대로. 자연적 해석은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라면 규범적 해석은 뭐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서로 상반된 방향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험생들한테 직접 받은 질문입니다. 둘이 임대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임차인이 원룸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3천, 그리고 월세는 28만 원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서 얼마로 썼냐면 28원이라고 쓴 거예요. 뭐를 빼먹었죠? 만자를 빼먹었죠. 이때 계약은,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어느 거로 된 걸까요? 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의 진의는요,
진위는 얼마였나요? 28만 원입니다. 월 28만 원. 근데 계약서에 뭐 한 거? 표시된 거죠. 이건 진위이고 실제 표시된 거. 표시된 거는 얼마로 됐죠? 28원으로 됐죠. 이때 자연적 해석은 뭐대로? 진위대로 하는 거야. 진위대로 쌍방간의 진위가 공통이죠. 그러면 뭐대로? 진위대로 해석하는 거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다. 진위대로 해석해. 월 28만 원이 두 사람의 이사잖아.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 자연적 해석. 반대로 진위를 알 수 없다면, 쌍방의 진위가 28만 원이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 뭐대로? 표시대로. 계약서에 표시해둔 대로 얼마로? 월 28원으로. 이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법률의 해석엔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진위가 뭐라면? 공통이면, 진위가 공통이면 그 진위대로 하는 것이 쌍방의 이사에 부합하죠. 이를 자연적 해석의 방법. 두 번째, 진위를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 여기 보세요.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때는 표시행위죠. 표시행위로 추단은 뭐냐? 추측해서 판단되는 거죠. 표시행위로 추측컨대 뭐예요? 28원이라는 거죠. 이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행위로부터 28원으로 추단하건대, 추측해서 판단컨대, 이 두 사람을 얼마로? 28원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오케이. 두 가지. 진위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러면 진위대로. 알 수 없다면 뭐대로? 표시대로. 오케이.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돼요. 진위냐 표시냐 이거죠. 자연적 해석은 뭐의 중점? 진위의 중점. 규범적 해석은 뭐의 중점? 표시의 중점.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방법의 접근 해석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법률형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두 가지 방법론의 차이,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장의 의사표시로 주제를 바꿔서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 의사표시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절 진위 아닌 의사표시, 2절 통정 허위표시, 3절 착오, 4절 사기강박. 이 두 가지는 무효사유고 이 두 가지는 취소사유라는 점, 이 점에서 다루고요. 공통점은 선의삼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진위 아닌 의사표시 107조죠. 107조 비진위 표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조에 우리 민법 107조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즉 여기서 진위 아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진위가 없는 의사표현을 말합니다. 진위 없이 한 거. 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속에 뭐가요? 진위가 빠져 있어요. 진위가 결여된 걸 말해요. 진위 아닌이라는 말의 뜻은 진위가 있는 거, 결여된 거, 결여된 걸 말해요. 진위가 결여된 의사표시를 무슨 의사표시? 비자 써서, 아닐 비자 써서 비진위 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증여한다. A가 B에게 아파트를 별장을 증여한다라고 그랬어요. 증여한다. 근데 증여하겠다는 뭐가요? 진위가 있는 거예요? 결여된 거예요? 결여된 채로. 진위가 결여된 채로 뭐를 한다고요? 증여한다라고 표시를 한 거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진위 없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진위하고요 표시된 게 다르죠.
여기 보세요. 내심에 진의가 없으면서 하는 의사표시. 즉 진의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뭐한 거? 표현된 게 어때요? 달라요. 진의는 없죠. 진의는 없는데 밖으로 뭐예요? 주겠다. 증여하겠다고 표시하는 거죠. 증여할게 내가. 증여 의사는 없다니까요. 없는데 너한테 내가 별장을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의와 표시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죠.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비진의 표시다. 가령 A가 B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차 사줄게. 차를 사줄게. 그런데 그게 진의가 결여된 거야. 진의가 결여된 채로 차 사줄게 하는 의사표시가 바로 진의 없는 의사표시다. 소위 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의사표시. 영혼이 빠져 있는 거죠. 영혼 없는 의사표시가 바로 비진의 표시다. 자, 이때 진의란 레벨 1이죠. 레벨 1. 진의가 그럼 뭐냐? 특정한 표시죠.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한 표시, 가령 증여를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진의다. 증여를 하려고 하는 생각, 사표를 내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바로 진의다. 조심할 거는 진정으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희망상이라는 거죠. 여기 희망상에 삼각형 넣어보실게요. 희망상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희망상이 아니에요. 진이란 어떤 특정 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한다. 뭐가 아니고 진정으로 원하는 거. 원하는 거는 진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표현할 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요. 신혼부부가요.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를. 근데 이 두 분이 정말로 원하는 거죠. 살고 싶은 아파트, 갖고 싶은 아파트 원하는 거는 몇 평짜리냐면 60평짜리지. 우리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게 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거. 근데 이 신혼부부라서 돈을 달달달 다 긁어 모아도 살 수 있는 아파트는 20평대야. 27평짜리를 보여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27평짜리.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 이 신혼부부는 몇 평짜리를요? 27평짜리를. 뭐 하겠다고요?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분이 신혼부부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는 몇 평대고요? 60평이고 사겠다고 표시하는 거는 바로 이거다, 이거. 그럼 어느 게 그럼 진이냐? 이게 진이다, 이거. 20평짜리 내가 사겠소라고 하는 게 진의가 있는 거다. 그게 진이지. 이거는요. 60평대 살고 싶은 거, 내가 꿈꾸던 살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야? 진의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진의 속에는 뭐를요? 진정으로 원하는 거, 마음속에서 원하는 거를 진이라고 이해하면 틀린 거라는 거다.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강박에 의해서 뭐한 거? 증여한 거. 자발적으로 아니라 뭐에 의해서?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 증여한 게 이게 진이냐? 아니라는 거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 거. B의 강박에 의해서 A가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증여가 뭐였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 증여를 해야만 국가기관이 강박을 하니까, 협박을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하는 거? 전 재산을. 내 재산을 뭐 하는 거? 증여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A는 B한테 뭐 하기로? 국가에게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증여하기로 뭘 한 거죠? 결심을 한 거죠, 결심을 하고 증여 표시를 했어요. 결심을 했다는 거는 뭐죠? 증여 의사를요.
증여의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이거죠. 증여의사를 가지고요. 가지고 증여 표시를 한 거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서 증여한다고 표시를 한 거니까 이 표시는 진위가 결여된 거. 진위가 결여된 게 아니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거죠.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려면 진위가 결여돼야죠. 진위가 결여된 채로 하는 게 비진위 표시죠. 그런데 이거는 최선이었어요. 증여가. 이 당시에 증여가 최선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진위가 결여된 게 아니라 뭐죠? 진위를 가지고요. 증여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거는 비진위 표시 아니다 이거죠. 비진위 표시 아니다. 두 번째, 채무부담의사를 뭐하고요? 채무부담의사를 가지고 명의를 대여해줬다. 내가 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줬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왜요? 그 빚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명의대여 사건이거든요. 명의대여 사건. A, B. A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니까 한도 초과가 돼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A가 누구한테 B한테 가서 야, 네 명의로 대출 받아주면 내가 돈 갚아줄게 라고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B가 명의를 대여해 준 거예요. B가 명의자가 돼서 누구를 위해서? A를 위해서 대출계약서에다 서명을 한 거죠. 이때 명의자가 채무부담의사, 채무를 부담한 의사, 1억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 갚을 의사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한데 채무부담의사를 뭐 했다면? 가지고. 채무부담의사를 안 가지고요? 가지고요? 가지고 대출 서류에 서명을 딱 했다. 이거는 진위를 결여한 게 아니죠. 진위가 결여된 게 아니죠. 왜요? 진위를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죠. 아니다. 왜?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명의자가 대출 서류에다가 서명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표시도 비진위 표시 아니다. 비진위 표시 아닙니다. 그래서 강박으로 증여한 것도 증여의사를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가지고 증여했죠. 비진위 표시 아니고요. 아니고. 두 번째, 명의 대여자가 채무부담의사, 채무를 부담할 의사. 채무부담의사라는 건 무슨 의사? 갚을 의사. 빚을 갚을 의사를 뭐 했다면? 가졌다면. 가지고 한 거니까는 이거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그럼 누가 갚아요? A가 갚아요? B가 갚아요? B가 갚아. 왜? 네 명의로 했잖아. 네 명의로. 이게 이 뜻이에요. 네 명의로 대출 서류에 사인했잖아. 그럼 네가 갚아. 왜? 네가 채무부담 의사를 가진 걸로 봐. 법에서는. 채무부담 의사가 결여된 게 아니야. 결여된 게 아니라 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 네가 서명한 거는 비진위 표시 아니지. 그럼 네가 갚아야지. 명의 빌려준 사람. 세 번째요. 근로자가 자의로 중간퇴직했다는 거죠. 무슨 퇴직? 중간퇴직한 거야. 중간퇴직한 거. 중간퇴직하고 사표냈죠. 이거는 사표낼 의사를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지고요.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심사숙고해서 낸 거죠. 그 말은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낸 거다. 가지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낸 거니까 이 사직의 의사 표시는 비진위 표시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세 가지요. 세 가지를 한 방에 다 기억합니다. 세 가지를. 뭘로 기억합니다?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딱 있다. 우리 판례에 시험에 물어보는 거니 셋 중에 하나다. 돌아가면서. 첫 번째는 뭐죠? 강박에 의한 증여. 두 번째는 명의대여. 세 번째는 중간퇴직한 거. 세 가지는 몽땅 비진위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비진위 표시의 효과 부분 정리하도록 하죠. 비진위 표시가 되었다면 가령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 표의자가 진위가 있어요? 진위가 결여됐어요? 진위가 뭐한 채로? 결여된 채로. 결여된 채로. 다른 말로 진위 없이요. 진위가 없이. 진위 안 가지고죠. 진위 안 가지고 의사 표시를 했다. 표시를 했다면 법적으로 이 의사 표시는 어떻게 취급하느냐? 표시죠.
표시한 대로 책임져라라고 우리 민법은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칙입니다. 비진입 표시 원칙.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결여된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몰랐다. 몰랐어 나. 진위가 결여된 거, 진위가 없다는 거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러면 유효다 이거. 유효. 선의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진위가 결여된 거를 몰랐어요. 그러면 유효. 시험 문제. 진위 없는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 무효가 원칙. 유효가 원칙이다. 기출 문제예요. 예외죠. 예외에 별 2개 하시죠. 진위 아니므려 진위가 결여된 거를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의 반대는 알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2가지 관점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상대방이 진위가 표의자의 진위가 결여된 거를 몰랐다. 몰랐다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여기 꼭 암기해 두셔야죠. 다만 무효를 뭐하는 사람이요? 주장자가.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누가? 표의자가. 표의자가 상대방이 악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를 표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표의자가 누구? 무효 주장자. 여기에 별표. 사망. 전항의 무효는요. 전항의 무효는 언제죠? 상대방이 알았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되죠.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이때 제3자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 있어도 이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을 못한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진위 없는 의사표시했다. 진위 없이요.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이거 뭘로 되죠? 무효죠 이거. 당사자끼리는 무효죠 무효. 그거를 다시 제3자하고 의리 제3자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때 제3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선이라는 요건만 충족이 되면요. 선이면 무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거다. 무효를 주장 못하면 뭐가 돼요? 유효라는 거다. 이게 유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무효로 됩니다. 당사자끼리는 뭘로 되고요? 무효. 제3자가 뭐라면? 선이면. 제3자가 선이면 뭐가 돼요? 유효. 무효를 주장을 못하니까 유효죠. 그래서 자기네끼리는 무효, 선의 3자에게는 유효. 그래서 이게 무효가 갈라지죠. 당사자 관계하고 제3자 관계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거죠. 제3자가 뭘 때요? 선일 때만.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선이라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유효다 유효.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적용 범위 보실까요? 이 비진위 표시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대리권 남용에도 쓰입니다. 이 비진위 표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왜요? 진위가 없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비진위 표시는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전 재산을 모 재단에다가 기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 전 재산은 몽땅 모모 재단에다가 기부한다. 이 재단에다가 기부하는 거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표시가 진위가 결여됐다. 바로 진위 없는 의사표시라는 거죠. 단독 행위에도 써먹어요. 대리권 남용에도 써먹어요. 단 어디에는 못 써먹어요? 공법 행위.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공법 행위. 예컨대 얻은 거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여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3가지로 정리해서 끝내게 하십니다. 첫 번째,
비진입 표시의 요건에서 비진입 표시의 요건에서 진위가 뭐냐 이걸 뚫어내는 게 첫 번째. 진위란 표의자의 생각이다. 표의자의 어떤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표의자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죠. 강박으로 중요한 거, 명의 대여한 거, 중간에 사직서 던진 거. 이거는 의사를 가지고 한 거니까 다 비진입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효과 부분,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적용 범위, 공법행위에는 적용 안 되고 어디에만 단독행위하고 대리권 남용에 적용되더라. 세 가지로 간결하게 끝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정호의 표시죠. 108조에 해당되겠습니다. 통정호의 표시, 소위 우리는 이를 가장매매라고 사례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통정호의 표시는 무슨 매매로? 가장매매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하긴 했는데 그 매매가 뭐였다는 거죠? 가장이었다라는 거는 뭐죠? 가장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가짜 매매다. 가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가짜 계약. 가짜 계약한 거를 가장매매, 가장행위라고 그런다. 가장매매, 가장행위. 계약서 썼는데 그 계약서가 가짜야. 왜 가짜야? 짜고 해서. 오케이. 요건, 상대방과 뭐해서? 통정하여 허위 계약을 한 거죠. 허위 계약. 상대방이 뭘 얻어서요? 양해를 얻어야 돼. 양해를 얻고 가짜 계약서를 써놓은 거야. 이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래요. 돈 빌린 적 없는데 돈 빌린 것처럼,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은행 대출을 받은 적 없는데 대출 받은 것처럼 가짜로요.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가짜 저당권, 가짜 매매 계약,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가짜로 만들어 두는 거죠. 가장 근저당권 설정, 가장 매매 계약, 가장 전세 계약. 다 뭐죠 이게? 가짜네 가짜. 가짜 계약이야 가짜 계약. 근저당도 가짜, 매매도 가짜, 전세권 가짜. 다 가짜 계약이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가장행위. 이거 두 사람 간에 뭐 한 거죠? 둘이 짜고 한 거야. 둘이 짜고. 짜고 한 거니까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지 무효 이거. 무효.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요. 제3자가 볼 때는 등기가 돼 있잖아요. 저당권이 돼 있고 매매가 돼 있고 전세권 돼 있죠. 제3자가 볼 때는 무효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효과. 갑하고 을하고요. 무슨 양도를? 가장양도 계약을 했다. 가장매매, 가장양도를 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집을, 매형집을 누가 풀어요? 처남 앞으로. 처남 앞으로 집 등기를 옮겨놨어요. 가장양도를 해서 가짜 매매 계약을 해서. 이거 유효 무효? 당사자 간의 무효로 되죠. 당사자 간의 무효입니다. 가장매매는. 그런데 이 처남이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한테요? 제3자한테. 제3자한테 이걸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면 제3자가 어떤 요건하에? 선이라면 소유권을 제3자가 차지하고 끝나버려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매매 그러면 시험 출제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가장매매의 사례죠. 이 사례 문제. 사례 문제가 첫 번째 타겟이다. 1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하고 을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팔았다. 이때 법률관계를 물어보는 게 바로 사례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다. 무효.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해요. 채무불이행에 밑줄 그어볼까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 자체가 가짜거든요. 이 계약 자체가 가짜야. 집을 처남한테요. 처남한테 뭐 하기로? 넘겨주기로 가짜 매매 계약을 했다. 가장매매죠. 이거 무효야. 그럼 채권 채무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서로 간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도요. 집을 안 넘겨줘도. 매형이 주겠다고 그러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돼도 손해배상을 처남이 매형한테 치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무효니까. 무효인 계약은 채권 채무가 생기지 않아서 채무를 보해도 채무불이행에도 손해배상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별표. 기출문제예요. 중요하죠.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이게 당연한 귀결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왜? 그냥 가짜 계약서를 쓴 거지. 내용이 문란한 건 아니다. 그래서 허위로 뭘 설정한 것? 근저당을요.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제3자는 뭐를 제3자로 부른다? 가짜 계약이죠.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가짜 계약, 가장행위에 뭐를 믿고요? 외형을 믿고 뭐한 사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맺은 사람. 이 처남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등기된 걸 믿고 뭐한 사람? 새로 거래한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런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세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행위에 뭐를 믿고요? 외형을 믿고 뭐한 사람? 실질적으로 거래관계 맺은 사람. 이 등기 믿고 집 산 사람, 등기 믿고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들을 몽땅 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지칭하고요. 이때 제3자는 선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어떤 요건 갖추면? 선이죠, 선이. 선이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있어도요? 과실이 있어도. 제3자는 선이라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유효하게 보호받는다. 별표. 선이면 돼요.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이거 함정이죠. 여기 밑줄 그시면 됩니다.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고 을이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제3자는 가장매매인 거. 이게 가장행위인 걸 아는 걸로요, 모르는 걸로요. 병은 모르는 걸로. 선의로 추정을 받습니다. 선의로 추정이 된다. 그럼 이걸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매형이 처남한테 집 가장매매하는 거를 못 찾아와요. 왜요? 선이면 병소유가 되니까. 그럼 갑이요, 이걸 뺏어오려면 병이 선의가 아니고 뭐라는 걸? 악이라는 걸. 병이 악의가 되면 이게 무효가 돼요. 선이면 유효, 악이면 무효. 그럼 갑이 어떻게 하죠?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는 걸? 악이라는 거를 갑이 입증해야 된다. 왜요?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됩니다? 추정해줘요. 추정해주니까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거. 악이라는 걸 누가요? 갑이요. 가장양도인이. 가장양도인이 악의를 입증해라 이거죠. 입증해라. 그래야 네가 이거 뺏겼던 거 뺏어올 수 있어. 너 선이 아니고 뭐라고? 악이라는 거를 누가?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 즉 갑이 누구죠? 갑이 가장양도인이. 오케이. 자, 요 구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죠. 호의표시의 제3자죠. 호의표시의 제3자란 가장행위에 뭐를 믿고요?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죠. 바로 그 제3자에 뭐하는 사람?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오죠.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되는 사람은 뭐죠? 가장행위의 양수인. 이 양수인과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얘가 바로 제3자에 해당되거든요. 얘가 제3자. 근데 뭐죠? 여기는 지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라.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골라라.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양 굉장히 많아요. 근데 키워드만 딱 꼬집어서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이 부분입니다. 호의 표시의 제3자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양수인의 누구? 상속인.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고 B가 가장 양수인. 가장 양수인이 자기 앞으로 매형집이 자기 앞으로 돼 있죠. 처남 앞으로 집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때 처남이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교통사고로 어젯밤에 죽었어요. 죽으면 이 집 등기된 거, 이 등기된 걸 누가요? 아들이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죠. 그럼 이 아들은 가장 양수인과 새로운 거래를,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게 없습니다. 거래한 게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상속인은. 왜 아니에요? 실질적인 거래가 전무하잖아요. 아버지 거 물려받은 거지 거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3자 아니다. 그럼 상속인이 뭐여도 선이어도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럼 매형은 얘 앞으로 된 집 찾아와 못 찾아와? 얘가 제3자가 아니걸랑. 아니니까 A는요 무효로 뺏어올 수 있다 이거죠. 너 제3자 아니거든 임마. 네 거 아니야 임마. 네 거. 내 거야 내 거. 왜? 너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아. 왜 포함되지 않아? 네 아빠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상속인은 가장 양수인에 두고 상속인 제3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두고 수익자. 자, 수익자 보실까요? 계약법을 끌고 오셔서 끝내게 하셔야 되는 부분. A를 요약자, B를 낙약자. 이때 C를 수익자라고 그럴 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 표시를 했다 이렇게. 수익 표시하면 뭐가 생겨요? 돈 받을 권리가 생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매매 계약은 AB 간에 됐고 C가 낙약자에게 돈 받겠다고. 이때 B하고 C 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실제 거래가 없죠. B하고 C는 거래한 게 없어요. 다만 C가 B에게 뭐 한 거죠? 수익 표시를 한 것뿐이죠. 뭐는 없고요. 실질적인 거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허위 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란 그 개념적 근거를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가장행위의 외형을 믿고 뭐한 사람? 실질적으로 이해관계 맺은 사람. 얘가 제3자잖아요. 그럼 얘는 실질적인 거래가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허위 매매였다. 허위 계약이었다면 수익자가 선이어도요. 얘가 선이어도 보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 보호 안 돼 이 자식아. 왜 안 돼? 실질적인 거래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계약이요.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이 무슨 계약? 허위 표시여서 무효였다. 허위 표시라서 무효라면 수익자가 뭐여도 선이어도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보호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나 얘가 선의인데도 보호를 안 해줘. 바로 이거야. 왜 보호가 안 돼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제3자가 아니야? 실질적인 거래가 전무하죠. 너 보호 안 되는 놈이야. 상속인도 보호 안 되고 수익자도 보호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뭐한 경우? 통정한 경우의 본인입니다. 볼까요? A. 장윤정 씨 본인. B. 대리인 매니저. 대리인이 매니저. 대리권 줬어요. 내 부동산 팔아줘. 10억 이상에. 알았어요. 내가 팔아드릴게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원래 대리인은 본인이죠.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매니저가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붙어버렸어요. 상대방한테 붙어버려가지고 가장 매매 계약. 가짜 계약을 했죠. 가짜 계약을. 그럼 이 계약은 둘이 뭐 한 거니까요? 통정한 거니까. 둘이 통정해서 가짜 계약을 한 거니까 이 계약은 유효로 될까요? 무효로 될까요? 무효로 되겠네요. 무효 처리되죠. 그때 본인은 이 가장행위를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 새로운 거래를 한 사람에 해당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3자 아니다.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경우에 본인, 너 제3자 아니야. 왜? 이 가짜 계약 믿고 새로 거래한 사람, 실질적인 거래가 없잖아요. 오케이. 네 번째, 금전채권의 무슨 양도에서 가장양도. 금전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누구? 채무자죠. 자,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정답이었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A가 채무자, B는 그럼 누구요? 채권자. B가 A한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받을 돈이 있습니다. 1억이 있어요. B가 A한테서 받을 퇴직금이 있어서 퇴직금. 근데 얘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럼 퇴직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B의 고민은 뭐냐? 고민 들어보세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퇴직금 1억을 받을 게 있는데 문제는 B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이 너무 많아. 빚이 주식을 했든 뭐를 했든 그래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졌죠. 그래서 퇴직금을 타기만 하면 누가요? B의 채권자분. 여기 채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있어. 돈 꿔준 사람들. 채권자께서 얘 채권을 뭐 할 것 같아요? 압류할 것 같아. 얘가 이 채권자들이 너 퇴직하기만 해. 그럼 퇴직금 여기다 압류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B의 고민은 뭐냐? 이 퇴직금 1억 받을 거를 뭐 하고 싶어요? 얘한테 뺏기고 압류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받을 돈 1억을 어떻게 하고 싶죠? 빼돌리는 거죠. 누구한테? C 앞으로, 친구한테. 친구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이 돈을 받을 돈을 옮겨놓는 거죠. 짜고 옮겨놓는 거야. 이를 가장양도라고 해요. 채권, 금전 채권을 어떻게 해요? 가짜로 양도한 것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왜 그런 작업이 왜 필요한 거예요? 채권자가 이 돈을 뭐 하지 못하게? 압류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B하고 C하고 짜고 어떻게 해요? 채권을 뭐예요? 가장양도한다. 채권을 뭐 합니다? 가짜로 뭐 합니다? 양도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를 가장양도라고 그래요. 채권 옮겨놓는 거. 그래야 얘가 압류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B가 받을 돈을 누구 앞으로? 친구에게 넘긴 것처럼, B가 건질 돈을 얘한테 넘긴 것처럼 꾸며놓는 게 가장양도죠. 오케이. 그럼 얘는 누가 돼요? 채무자죠. 채무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까요? 자, B가 받을 돈 얼마? 퇴직금 1억을 누구 앞으로? C에게 옮겨놨죠. 가짜로. 채권의 무슨 양도? 가장양도가 됐어요. 그럼 C가 A한테 받을 돈 1억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작업해놓은 거죠. C가 채권자가 돼요. C가 A에 대한 채권자 1억에. 그렇죠? 너 받을 돈이 있어. 있는 것처럼 둘이 꾸민 거죠. 이때 채무자는 이 외형이죠. 이 외형을 믿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얘가 제3자 아니다. 가장행위죠. 가장행위 믿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거 없죠.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얘네 둘이 가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3자는 그럼 뭐냐? 얘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가장채권이 있죠. 지금 짜가지고요. 둘이 가짜 계약에서 가장에서 뭘 만들었어? 채권 만들어놨죠. 받을 돈 있는 것처럼 꾸민 거죠. 얘가 받을 돈 있는 것처럼 얘한테서. 이 가장 채권을 뭐 한 사람? 믿고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람. 얘가 제3자지. 얘가 D라면. 얘가 여기다 뭘 걸었다? 가압류 걸었다. 얘가 받을 돈 이거에다 뭘 걸었다? 가압류를 걸었다면 얘가 제3자가 되는 거지.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이거죠.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시험 잘 나와요. 첫째, 상속인 할 때 상, 수익자 할 때 수, 대리해서 본인 할 때 본인, 채무자 할 때 채. 네 단어를 머리글자로 암기법으로 끌고 가면 상수가 본체만 채 안에 왜 본체만 채요? 제3자가 아니니까. 상수라는 놈이 상수가 나를 본체만 채. 오케이. 이렇게 암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허위 표시에서 첫 번째 주제는 사례 문제였고 두 번째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마지막입니다.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여기 별표하실게요. 별 2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2 정도. 실제는 뭔데요? 증여인데 뭐처럼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옮겨놓는 거, 이를 은닉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는 뭐예요? 증여예요. 장모님이 사위한테 증여로 주는 겁니다. 빌라 내가 증여로 줄게. 그랬더니 사위가 장모님 그거 나한테 증여로 드리면, 증여로 넘겨주면 세금이 너무 나와요. 증여세가. 그래서 증여로 하지 말고요. 우리 매매로 계약서 쓰죠. 가장 가짜 계약이죠. 가짜로 뭐를요?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가짜지 이거 가짜. 실제는요. 실제는 뭐고요? 증여죠. 실제. 쓰는 거는요. 매매라고 꾸며놓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 앞으로 된 빌라를 사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겉으로는 뭐처럼? 매매처럼이고 가짜 매매처럼 꾸몄을 뿐이고 진짜 본질은 뭐죠? 증여지 증여. 증여로 준 거예요. 그럼 사위가 장모님한테 돈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죠. 왜요? 이 매매계약서 가짜거든요. 매매계약서 10억이라고 돼 있어도 이거 가짜거든요. 가짜. 돈 안 줘. 왜? 증여거든 이게 진짜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은 왜 넘어온 거죠? 증여로 넘어온 거죠. 이 증여가 은닉행위.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 그러면 매매는 가짜라서 유효, 무효로 되고 증여는 실제 한 거죠. 이건 유효다. 이건 유효. 그럼 소유권 이전된 거는 뭐 때문에 온 거죠? 증여로 온 거죠. 그래 이거는 을 거다. 이거 을 거. 따라서 갑은 장모님은 이거 뺏어와요? 못 뺏어오죠. 왜요? 증여로 줬잖아요. 줬기 때문에 이거 못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을이 이걸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팔면. 을이 제3자에게 이걸 매각을 하면 을은 남의 거를요? 지 거를요? 지 거를 제3자에게 매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는 선의여야 될까요? 선악 상관없나요? 선악 가리지 아니하고 선악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유자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무조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이 구조하고요. 뭐하고요? 가장매매하고 다르죠. 가장매매는 제3자가 어떤 요건하에만 얘가 소유권 차지하죠?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소유권을 얘가 차지하죠. 가장매매일 때는요. 가장매매는 선의일 때만, 제3자가 선의일 때만 유효해요.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돼요. 근데 은닉행위는 제3자가 뭐예요? 선악불문이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먹어요. 이게 다르네요. 여기는 선악이고 여기는 선의일 때만. 오케이. 이를 은닉행위, 여기는 가장매매. 이 두 가지가 사례로 다르게 여러분 머릿속에, 책 속에, 노트 속에 깔끔하게 구별되어서 정리되어질 것. 이래서 통정 호의 표시까지 끝내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호의 표시에는 머릿속에 쇠도막으로 사례 문제 하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구누구? 상수가 본체만 차 이 자식이. 상수 이놈이 나를 본체만 차해. 상수가. 그죠? 제3자 아니라고. 마지막은 은닉행위죠. 은닉행위하고 가장매매가 어떻게 다르냐. 사례의 귀결점. 귀결점에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점,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끝내기 하시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진의 표시, 호의 표시 정리를 마칩니다.